안녕하십니까. 그레이통쌤과 함께하는 생명과학 1 7강 항상성 유지입니다. 우리 몸은 몸 안팎의 환경 변화에 대해 혈당량, 체온, 혈장 삼투압 등 체내 환경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주로 내분비계와 신경계의 작용에 의해 조절되죠. 항상성 유지의 원리의 첫 번째는 바로 음성 피드백입니다. 어느 과정의 산물이 그 과정을 억제하는 조절이죠. 티록신의 분비 조절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내 시상하부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인 TRH를 분비합니다. TRH의 표적 기관은 뇌하수체 전엽이고 자극을 받은 뇌하수체 전엽은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TSH를 분비합니다. 갑상샘이 표적 기관으로 자극을 받은 갑상샘은 티록신을 분비해서 표적기관에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게 됩니다. 티록신의 분비량이 매우 높아지면 과도한 물질 대사가 일어날 수 있겠죠. 따라서 티록신은 간뇌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에 작용하여 호르몬 방출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혈중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호르몬 방출 억제 작용이 커지므로 TRH와 TSH의 분비가 감소하고 혈중 티록신 농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음성 피드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혈중 티록신의 농도가 감소한다면 억제 작용이 감소하므로 TRH와 TSH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는 혈중 티록신 농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호르몬들을 외울 때 알파벳 순서대로 R, S, T로 외워두시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량작용입니다. 두 가지 요인이 같은 기관에 대해 서로 반대로 작용하여 서로의 효과를 줄이는 조절인데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심장에 작용하여 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촉진하고 부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억제하는 작용,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간에 작용하여 인슐린은 글리코젠 합성을 촉진하고 글루카곤은 글리코젠 분해를 촉진하는 작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항상성 유지의 원리를 알았다면 첫 번째, 혈당량 조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량 변화는 주로 이자에서 체내 혈당량을 직접 감지하며 조절합니다. 하지만 최고 조절 중추라고 하면 뇌를 떠올려야 하는데요. 간내에 시상하부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율신경을 통해 이자나 부신을 자극하여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함으로써 일정하게 유지되기도 합니다. 먼저 식사 후와 같은 혈당량이 정상 범위보다 높을 때의 조절을 살펴보면 이자가 높아진 혈당량을 감지하여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간에 작용하여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과정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높아진 혈당량이 감소하고요. 혈당량이 정상 범위까지 낮아지면 음성 피드백에 따라 인슐린의 분비량이 다시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간뇌 시상하부에서도 혈당량이 높아진 것을 감지하여 부교감신경을 통해 이자의 베타세포를 자극하여 마찬가지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반대로 공복 시나 운동 시 혈당량이 정상 범위보다 낮아진다면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이를 감지하여 글루카곤 분비를 촉진하는데요. 글루카곤은 간에 작용하여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고 혈당량이 정상 범위까지 높아진다면 음성 피드백에 따라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감소하겠죠. 또한 간내 시상하부에서 혈당량이 정상 범위보다 낮다는 것을 감지했을 때 이번엔 교감신경을 통해 이자의 알파세포를 자극하여 글루카곤 분비를 촉진시키고 또한 교감신경을 통해 부신 속지를 자극하여 에피네프린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에피네프린도 간에서 글리코젠 분해를 촉진하여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죠. 글루카곤과 함께 에피네프린도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혈당량 조절과 관련된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했을 때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 범위보다 높아진 혈당을 감지하고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될 것입니다.
반면 글루카곤의 농도는 감소해야만 혈당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겠죠. 식사 후 1시간 이후 혈당이 점차 감소하게 되면 이에 따라 인슐린의 분비량도 함께 감소합니다. 인슐린의 분비량이 감소하지 않으면 혈당 감소로 인해 정상 범위보다 더 낮아질 수 있겠죠. 따라서 혈당량이 감소되면 인슐린의 농도도 감소한다는 포인트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운동을 시작했을 때 세포호흡을 위하여 많은 수의 포도당이 필요하므로 혈당량이 빠르게 감소하는데요. 부족한 혈당을 보충하기 위해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이처럼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체온 조절입니다. 체온 변화 감지와 조절의 중추는 간내의 시상하부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을 조절하여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킵니다. 열 발생은 몸떨림과 같은 근육 운동, 그리고 물질 대사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열을 발생시키는데요. 이것은 쉬운 비유로 난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 발산은 땀에 의한 수분 증발, 피부 근처 혈관의 혈액량 증가로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창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체온이 정상 범위보다 낮아졌을 때, 즉 저온 자극이 주어진다면 간내의 시상하부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열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먼저 호르몬에 의한 경로는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TRH를 통해 뇌하수체 전엽에 신호를 보내고 뇌하수체 전엽은 TSH를 통해 갑상샘을 자극합니다. 갑상샘은 티록신을 분비하여 세포의 물질 대사를 촉진하고 열 발생을 증가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신경에 의한 신호 전달도 살펴보면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을 통해 부신 속질을 자극합니다. 부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을 분비하게 되고 혈당량을 증가시키는데요. 세포호흡을 위한 포도당이 많아져 물질 대사가 촉진되고 열 발생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감신경은 피부 근처 혈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화되면 이 혈관이 수축하게 되는데요.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면 피부 근처로 흐르는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고 피부를 통하여 혈액 속에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감소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열 발산량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창문을 닫는 것이죠. 열 발산량 감소와 열 발생량 증가의 상호작용으로 체온이 상승하게 되고 근육 떨림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골격근일 경우 회성신경, 그 외의 근육일 경우 자율신경을 통하여 근육 떨림을 유발하게 되고요.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 체온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고온 자극이 주어졌을 때는 간뇌의 시상하부에서 이를 감지하여 호르몬에 의한 신호 전달로 티록신 분비량을 감소시키고 물질 대사를 억제하여 열 발생량을 감소시키겠죠. 그리고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시키는데요. 이때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감신경 작용이 완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면 피부 근처로 흐르는 혈액량이 증가할 것이고요. 이는 창문을 연 것처럼 혈액 속의 열 에너지가 피부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 발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열 발산량이 증가하고 열 발생량이 감소하므로 체온이 하강하게 되고요. 체온 하강의 정보는 음성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간뇌 시상하부로 가게 되겠죠. 고온 자극에서는 교감신경 작용에 의해 땀 분비가 촉진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교감신경의 중추는 척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감신경의 시작은 척수가 맞습니다.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항상성 조절에서 교감신경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절 중추인 간뇌의 시상하부의 명령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장 삼투압 조절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약 0.9% 염화나트륨이 녹아있는 용액의 농도로 혈장 삼투압을 일정하게 조절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혈액 속에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중요합니다. 간내 시상하부는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를 감지하는데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하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을 조절함으로써 혈장 삼투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짠 음식을 먹거나 땀을 많이 흘려 혈액 속에 나트륨 농도가 증가할 거고 수분이 부족할 것입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혈액량이 감소했다고 할 수 있고, 즉 이는 혈장 삼투압의 증가를 야기합니다. 이때 우리는 갈증을 느껴 수분을 보충하기도 하고요. 간뇌 시상하부는 뇌하수체 후엽을 자극하고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에 작용하여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는데요. 오줌으로 빠져나갈 수분을 다시 재흡수함으로 오줌량이 감소하겠죠. 결론적으로 우리 몸의 수분량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정상 혈장 삼투압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오줌량이 감소하는 동시에 오줌 속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겠죠. 즉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분량이 많아졌으므로 혈액량이 이전보다 증가하게 되겠죠. 반면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혈액 속의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즉 체내의 수분이 과잉됐다는 것은 혈액량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이는 혈장 삼투압의 감소를 야기합니다. 그럼 시상하부는 뇌하수체 후엽에 명령을 내려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키고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수분량이 증가하겠죠. 오줌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므로 혈액량은 감소하고 삼투압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에도 오줌량이 증가하면 오줌 속 수분량이 많아지므로 상대적으로 오줌의 삼투압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이 백지에 정리해보며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혈장 삼투압 조절과 관련된 탐구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는 전체 혈액량의 변화량이 X축에 있고 나는 혈장 삼투압의 변화량이 X축에 있습니다. 안정 상태일 때와 T1일 때를 비교하면 전체 혈액량의 변화량이 감소하죠. 혈액 속의 수분량이 감소한다는 것이고, 혈액 속의 수분량이 감소하면 안정 상태일 때보다 T1일 때 혈장 삼투압이 더 높아지겠죠.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이를 낮추기 위해 ADH 분비량이 많아지게 되고,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수분 재흡수량은 T1일 때가 안정 상태일 때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단위 시간당 오줌의 양은 T1일 때가 안정 상태일 때보다 감소되겠죠. 오줌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줌의 삼투압은 T1일 때가 안정 상태일 때보다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T2일 때가 혈장 삼투압이 더 높죠. 그러면 ADH의 농도도 증가하여 혈장 삼투압을 감소시키려고 하겠죠. ADH는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므로 콩팥의 단위 시간당 수분 재흡수량은 T2일 때가 안정 상태일 때보다 더 클 것이고, 단위 시간당 오줌의 양은 T2일 때가 적을 것입니다. 오줌의 양이 작아지므로 T2일 때가 안정 상태일 때보다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하게 되겠죠. 이번 강의에서는 혈당량 조절, 체온 조절, 혈장 삼투압 조절까지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조절 과정을 그래프로 표현한 문제 유형을 꼭 풀어보시고 개념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